명사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영상 하나 더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while holding down a job to keep my girl around, and maybe buy me some new strings and her a night out on the weekend, and we can whisper things, secrets from our American dreams. Baby needs some protection, but I'm a kid like everyone else. So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like everyone else.
일단은 네, 보셨고 잠깐만. 네. 이제 농사용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예, 말씀드리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퇴비와 비료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텐데요. 퇴비와 비료는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밭 만들기 할 때는 그걸 이제 밑거름 넣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밑거름 넣는 건 이제 퇴비를 사용을 해요. 이 퇴비는 뭐냐면 유기물 함량이 많아서 땅심을 높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게 퇴비거든요. 그러니까 퇴적해서 발효시킨 것들. 예. 그걸 이제 퇴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주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땅의 지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퇴비예요. 그럼 비료는 뭐냐? 작물한테 바로 양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구별이 되시죠? 그래서 퇴비는요, 효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천천히 효과가 나온다 해서 이제 그런 반면 비료는 얘를 비료를 딱 주면 작물이 바로 양분으로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이 확 크다거나 아니면 뭐 열매가 뭐 잘 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 효과를 보는 속효성이에요. 그런 이제 그래서 작물한테 주는 게 목적인 거는 이제 비료인 거고 땅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는 퇴비다. 이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비는요 농사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밑거름으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근데 이 퇴비를 넣고 나서요 바로 작물을 심으면 되면 안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나 2주일 정도 있다가 작물을 심거나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자, 이 사진은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타버렸어요. 왜 타버렸냐? 퇴비를 넣자마자 바로 모종을 심었기 때문에 작물이 이렇게 타버렸습니다. 자, 퇴비를 땅속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땅속에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발효가 된, 완전하게 부식이 된 퇴비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퇴비는요, 미숙 퇴비예요. 완전히 발효된 퇴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땅속에 넣어주면 그 땅속에서 또 발효되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한 일주일에서 이제 2주일 정도 걸리는데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스가 이 모종의 뿌리를 닿거나 아니면 이파리에 닿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타 죽어요. 그래서 퇴비를 넣고는 바로 작물을 심으면 안 된다. 최소한 일주일 후에 땅이 안정이 된 후에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월 예를 들어서 3월 마지막 주에 내가 감자 심기 그리고 뭐 상추 모종을 심으려고 해. 그러면 퇴비를 언제 넣어야 되냐? 역순으로 일주일 전에 퇴비를 넣고 아니면 2주일 전에 미리 퇴비를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퇴비 넣고 모종 심고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 퇴비는 자 모든 작물한테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식성이나 아니 백불에가 그러니까 이제 식사량이 틀린 것처럼 그리고 아이의 식사량과 어른의 식사량이 틀린 것처럼 작물마다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 그렇지 않은 작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잎채소 같은 상추 같은 잎채소는요 양분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름을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우리가 처음 밭갈이 하면서 넣어주는 거를 밑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그러니까 기비라고 하는데 기본이 되는 탭이다. 그래서 기비 내지는 이렇게 밑거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 번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물이 커감에 따라서 또 몇 번에 나눠서 주는 거를 웃거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웃거름이라고 써 있죠. 그걸 이제 웃거름 추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작물을 키우면서 걔가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양분을 나눠서 주는 걸 이제 웃거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웃거름은 작물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키가 큰 작물일수록 뭐 옥수수나 이렇게 키가 큰 애일수록 그다음에 넝쿨을 많이 뻗는 애, 호박, 참외, 뭐 오이 이렇게 넝쿨을
뻗는 애일수록, 그리고 열매를 많이 달리는 뭐 토마토나 고추나 이렇게 열매를 많이 달리는 애일수록 중간중간에 웃거름을 넣어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이후에 저희 사무처에서 공동체 모임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걸음을 안 주는 애도 있어요. 웃걸음을 굳이 안 줘도 되는 애들. 걔네들은 고구마하고 콩입니다. 왜? 고구마는 보통 우리가 선호하는 고구마의 크기는 한 입거리 내지는 두 입에 먹을 수 있는 그 자그마한 크기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얘는 웃걸음을 주게 되면 너무 크면 상품성이 떨어져요. 갓난애기 머리 크기만한 그런 고구마가 나왔다? 예, 사람들 안 좋아하거든요. 튀김용으로밖에 못 써요. 그래서 너무 크지 말라, 뭐 크게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는 웃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콩. 왜? 콩은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고 제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콩에는 그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질소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를 이렇게 고정하는 모아주는 그런 뿌리옥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서 얘는 그러니까 자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질소라고 하는 양분을 자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콩은 추비를 웃거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게 이제 콩이 거고요. 뭐 일학 만들기는 이거는 이제 밥 만들기, 그러니까 텃밭 오리엔테이션 때 직접 할 거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통 구입하시는 경로가 이제 그 씨앗 파는 종묘상, 이런 데서만, 아니면 뭐 꽃가게, 이런 데서 이제 구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른쪽에 그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서 팝니다. 그죠? 근데 딱 열어보면 씨앗 색깔들이 어때요? 알록달록 청천연색이에요. 분홍색, 파란색, 뭐 빨간색 되게 다 아주 컬러풀합니다. 그리고 알도 되게 커요. 근데 원래 얘 씨앗이 그렇게 생긴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작물의 씨앗은요, 흙 색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까만색도 있지만 대부분이 흙 색깔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시중에서는 왜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크냐? 그건 코팅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시나? 이게 이게 약간 분홍빛이 나는 이게 이제 쌈채소 씨앗이거든요.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쌈채소 씨앗은요 되게 납작해요. 납작하고 근데 여기는 뭐 되게 동글동글하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건 자 티가 안 나는구나.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씨앗을 보고 원래 씨앗 색깔이 저렇게 생겼구나. 예,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씨앗은 또 어떤 함정이 있냐면요. F1 종자라고 해서요. 그때 그 해에만 잘 자라요. 잘 자라고 그다음에 수확량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얘 수확량도 많고 되게 크게 예쁘게 잘 열리네. 내 씨앗을 받아다가 내년에 심어야지 하면은 잘 안 열립니다. 그리고 어떤 애가 나올지 몰라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기형적인 애들이 막 나옵니다. 그걸 F1 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불임 종자도 있어요. 씨앗을 받았는데 그 이듬해 심었었는데 열리질 않는 거예요. 한 세대에서만 딱 끝나게끔 만든 거죠. 그런데 터미네이터 종자라고 하는데 이 종자도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농부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제 씨앗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 속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씨앗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는 게 씨앗인데 이것이 다국적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씨앗을 사서 쓸 수밖에 없게끔 F1 종자를 만들고 터미네이터 종자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 파는 씨앗도요. 상품성 좋은 거, 돈이 될 만한 거 이런 애들만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 취약점은 뭐냐면 병충해에 약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후 변화에 되게 취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시대에서 이 기후 변화에도 이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심하게 충격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그 나라의 토양에 적응한 토종 씨앗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종 씨앗을 지켜와야 돼요. 근데 이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토종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토종은요, 아무래도 수확량도 적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작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품성이 좀 떨어져요. 소비자의 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져. 그래서 그분들은 토종으로 농사 짓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농사가 생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토종 씨앗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도시농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아니면 다음 주에 어쩌면 사무처에서 준비해서 나눠드릴 텐데, 저희가 토종 씨앗들을 많이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토종 씨앗 나눔 받은 걸로 농사를 시작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가지는 꼭 내 씨앗으로 만들어서 직접 그러니까 씨앗도 받고, 그래서 내년에 그 씨앗을 다시 심어보고, 그리고 이웃한테 나눔도 하면서 우리의 씨앗들을 그럼 지켜나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또 뭐냐면, 생물종 다양성을 또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실천이거든요. 예. 다양성에 대한 것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씨앗은 어떻게 파종을 하느냐?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 전뿌림, 그 다음에 줄뿌림, 흩어뿌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콩이나 옥수수나 이렇게 씨앗이 큰 것들은 전뿌림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구멍을 꽁꽁 이렇게 내서 심어주는 걸 전뿌림, 한두 개씩 넣어주는 걸 전뿌림이라고 하고, 상추 같은 잎채소, 이렇게 씨앗이 작은 것들은 얕게 골을 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 줄에 따라서 뿌려주는 거를 이제 줄뿌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파종을 하면서 기존 회원분들한테 좀 잘 모르겠거나 이런 걸 여쭤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씨앗을 뿌리고 나서 흙을 덮어줘야 되잖아요. 흙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어느 깊이만큼 씨앗을 묻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씨앗 두께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두께로만 흙을 덮어주시면 돼요. 너무 깊게 심으면 얘가 뚫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냥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흙을 덮어주시라. 이걸 이제 복토라고 얘기를 해요. 상추 씨앗 같은 건 나중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납작합니다. 얘네들의 그 납작한 거에 이제 그 두께의 2~3배 정도만 덮어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줄뿌림을 하고 그냥 옆에 있는 흙을 쓰다듬듯이 이렇게 덮어주는 식으로 얕게 너무 깊게 심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광발화성, 그러니까 빛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잘 발화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심지 마시라. 너무 깊게 심고 나서 왜 씨앗이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많거든요. 그럼 얼만큼 깊이로 심었어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깊게 심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자지름의 두께의 한 2~3배 정도만 흙을 덮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흙을 안 덮어도 발화는 돼요. 근데 굳이 우리가 흙을 덮어주는 이유는 뭐냐? 수분이 날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바람에 씨앗이 날아가지 말라고 흙을 덮어주는 겁니다. 씨앗에서 발화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햇볕이 아니에요. 수분하고 온도입니다. 그래서 수분하고 온도만 있으면 발화가 돼요. 그럼 반대로 내가 받은 씨앗을 보관하려면 그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수분이 없게끔 말리고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되게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발화되지 않은 상태로 되게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종을 이제 많이들 심으실 텐데요. 모종 심는 요령은 자, 일단 구덩이를 팝니다. 내가 심을 곳에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물을 줘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 물을 가득 부어서 물이 쭉 스며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종을 심습니다. 모종은요, 미리 키운
온상에서 따뜻한 곳에서 미리 키운 거를 이제 모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 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덩이 파고 물을 넣은 다음에 물이 스며든 후에 모종을 넣고 여기 그림처럼 이 모종 뿌리가 머금고 있는 흙 높이만큼만 묻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묻어서 얘가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깊게 묻는데 얘네들이 한 일주일 내지 한 5일 정도만 지나면요. 뿌리가 활착이 되면 뿌리가 내리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게 이렇게 서요. 그러니까 얘가 쓰러질까 봐 너무 깊게 묻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건강하게 키우시려면 이 뿌리가 머금고 있는 그 흙 높이만큼만 묻어주시라. 요거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곁순 지르기, 뭐 순 지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영상을 이제 그 각 공동체 텃밭 단톡방에 올리면서 그걸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내가 멀칭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식거리. 이거는 제식거리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띄어서 모종을 심느냐, 내지는 씨앗을 뿌리고 중간에 솎아주느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걸 이제 제식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제식거리 나와 있죠. 감자는 25cm 띄어서 심고 완두콩은 30cm, 상추는 20cm, 열무는 15cm 띄어서 심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가능하지 않죠? 저도 못 외워요.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마시고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 내가 키우고자 하는 작물, 심고자 하는 작물이 나중에 다 컸을 때 차지하는 공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추 모종을 예로 들어봅시다. 상추 모종이 처음에는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조그매요. 근데 얘가 다 컸을 때는 한 이 정도 벌어지거든요. 다 컸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이만큼씩 띄워서 심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 컸을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띄어서 심지 않으면 특히 그리고 고추 모종이나 토마토 모종 나중에 보시면 그냥 줄기 하나에 이파리 이렇게 달려있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요게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 생각하고 다닥다닥다닥 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얘들이 점점점 커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옆지기하고 계속 부딪혀요. 그죠? 막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 바람이 안 통해요. 바람이 안 통하면 병해충에 되게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원버스나 이렇게 사람 많은 전철에 타면 스트레스 받고 막 싫잖아요. 작물도 똑같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 공간이 넉넉해야지 자유롭게 잘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식거리를 처음에는 허전해 보일지라도 너무 허전해 보여서 땅이 아깝다 생각이 들지라도 얘네들이 다 커서 차지할 공간을 생각하셔서 미리 널찍하게 심어주시는 게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 10개를 심으나 5개를 심으나 수확량은 오히려 5개 심은 게 더 많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모종 많이 사다가 빽빽하게 꽂지 마시고 넉넉하게 제식거리를 생각해서 꼭 심어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지주 세우기는 이후에 작물 자람에 따라서 할 거고, 사이짓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짓기는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농사 지을 땅이 기껏해야 3평, 내지 뭐 5평, 손바닥만 하잖아요. 근데 심고 싶은 건 너무 많아. 그죠? 그럴 때 이 사이짓기를 잘 하시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많은 작물을 키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전에 제가 키웠던 틀밭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사진? 멀칭되어 있는데 틀밭 제가 그거 한 10개 정도 농사를 졌거든요. 거기서 작물 몇 개를 키웠냐면 40여 종을 키웠어요. 되게 많죠. 그게 다 사이짓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작은 땅에서 40여 종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이짓기를 잘하면요. 땅을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해충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물마다, 그러니까 벌레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작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물들을 사이짓기를 하면 벌레가 오는 거를 다른 작물이 막아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이짓기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내가 키우고 싶은 작물의 심는 시기,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크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지 이거를 잘 알고 난 다음에 배치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두둑의 가운데는 고추 모종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 두둑이 이렇게 내려가는 옆구리 쪽에는 상추를 심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강낭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었어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왜 이렇게 심을 수 있냐면, 처음에 고추 모종을 심으면요, 얘가 자라서 그늘이 지기까지는 지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 동안 상추가 자랄 수가 있어요. 왜? 그늘을 만들지 않으니까 아직 고추 모종이 작아서. 그래서 그렇게 사이에다가 그늘이 고추가 크기 전까지 상추를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콩을 심어서 얘는 콩 수확하는 시기가 고추보다 훨씬 일러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심어놓은 거죠. 이렇게 사이짓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텃밭살이 보면은 사이짓기 작물, 어떤 작물과 같이 심으면 좋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콩밭에 옥수수, 감자와 강낭콩, 뭐 토마토와 대파, 뭐 고추와 들깨, 이거는 이제 서로 병충해를 막아주는 그런 거를 이제 해서 같이 심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자와 강낭콩은 수확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이건 제가 농사 졌던 옷인데 지난해 10월 달에 양파랑 요거는 마늘을 심었어요. 그 마늘 사이에다가 그 이듬해 봄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고추 씨앗을 직접 파종을 했습니다. 예. 서로 아직 햇볕을 가린다거나 이렇게 경합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곧 좀 있으면 6월 달이면 수확을 할 거고, 양파는. 그리고 고추는 6월이 지나야지만, 훨씬 지나야지만, 크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간을 가지고도 싸우지 않고, 햇볕을 가지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이짓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옥수수 아래로 호박을 심었어요. 옥수수는 위로 자라는 애죠. 호박은 바닥을 기는 애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호박은 어느 정도 좀 반그늘, 아주 내리쬐는 땡볕보다는 약간 그늘이 진 곳이 더 잘 자라거든요. 이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사이짓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요거는 옥수수예요. 옥수수 사이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도 넝쿨이 지긴 하지만 얘는 위로 올라가는 애가 아니라 땅으로 기는 애잖아요. 그래서 공간과 햇볕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짓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이, 이쪽에는 오이고 이 사진 앞쪽으로는 이제 토마토인데, 그리고 밭 가사기로는 생강을 심었어요. 얘 생강은요 반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넝쿨지는 오이나 토마토 이런 애들 앞에 심어주면 얘네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잘 자라요. 그리고 이 생강의 향에 의해서 벌레를 쫓아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심어줍니다. 이런 것도 이제 사이짓기의 한 예인 거고요. 예, 이것도 이제 보시면 5월 15일 날 양파 수확하기 한 달 전에 요 사이사이에다가 고구마 줄거리 순을 찔러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얘를 수확할 거고 수확한 다음부터는 이제 고구마가 이제 자라겠죠. 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점차 고구마가 이제 점령을 하고 이렇게도 사이짓기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늘 수확하기 전에 그 사이에다가 고추를 심었습니다. 좀 있으면은 예, 이 사이에다 고추를 심고 그 다음에 마늘 수확한 다음에는 이제 고추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차하는 시기에 이렇게 사이짓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작물이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하고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키가 큰지 이런 걸 잘 감안을 하셔서 예, 사이짓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줌은 훌륭한 질소 성분이 풍부한 예, 비료이기 때문에요. 수시로 좀 집에서 한번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서 바가지 넣고 모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깔때기만 꽂아서도 오줌 모으기 쉽잖아요. 여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가지 띄워서 오줌을 여기다 받고 예, 페트병에다가 담아놓으면 훌륭한 돈 주고 비료 안 사도 돼요. 이렇게 주변에서 천연 비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월에 밥 만들기를 하면서 이제 뭐 어떤 그거를 심을까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그 텃밭에서 1년살이 책을 많이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잡으시되 어떤 걸만 아시면 되냐? 각 작물이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성장 기간이 어떻게 되고 언제 수확하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예, 책에 나와 있고요. 아니면 뭐 3월 말 시기별로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 계획을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일단은 옆 사람 따라 하시면 돼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작물을 배치할 때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는지. 예. 그래서 그 해가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길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너무 그냥 키 큰 작물을 심으면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 곳에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나가는 그 길을 잘 보신 다음에 키 큰 작물과 그렇지 않은 작물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예,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이런 시기로 해서 요 절기에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지실 텐데요. 3월 20일경에 있는 춘부는 이제 감자 심기부터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추 같은 잎채소는 식목일인 청명, 요때 식목일 즈음에 있는 청명에 예, 그러니까 4월 5일 전후로 해서 이제 상추 같은 잎채소를 파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지, 토마토, 고추 같은 열매 채소 모종 있죠. 꼭 입하, 그러니까 어린이날 전후로 있는 입하 때 모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한 3월 말, 4월 초순, 중순 보면 길거리 가면은 뭐 고추, 토마토 모종하면 잔뜩 널려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모종을 심어야 될 때인가 보다. 고추 모종 사야 되겠구나 하지 마시고 요때까지 기다리세요. 어린이날 때까지. 왜? 우리나라는 4월 말 아니면 5월 초까지 꽃샘추위가 꼭 한 번은 옵니다. 그때 꽃샘추위가 오면요. 얘네들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냉해를 입습니다. 얼어 죽는다기보다도 냉해를 입어서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종묘상에 시장에 고추 모종, 토마토 모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 넘어가지 마시고 어린이날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심으셔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꼭 이건 정말 그렇지 일찍 심으면 냉해 입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8월 말 정도에는 이제 배추, 심는 이제 가을 농사 시작을 할 거고요. 요때도 저 사무처에서 토종 배추 모종을 키워서 나눔을 할 거거든요. 그때 맞춰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 마늘 같은 겨울 농사는 이제 10월 정도, 10월 중하순 요때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이듬해 6월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왜? 6월 달까지는 양파하고 마늘이 심어져 있는 곳에는 다른 작물을 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 고려하셔서 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드셨죠? 예, 예, 텃밭 농사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는 꼭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텃밭을 왜 하려고 했는지, 가족과 우리 아이들과 이 텃밭 농사를 왜 시작하려고 하는지 첫 마음을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벌레가 와도 병해충이 와도 농약을 쓸 것에 대한 유혹을 예,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을 농사짓고자 하는 이 원칙 예, 함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져서 돈을 벌려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의 건강,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생태, 뭐 다양성, 공동체 이런 도시농업이 갖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가 더 크니까 어, 적더라도 그리고 작게 열리더라도 거기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순환하는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흙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흙에서 자란 작물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건강한 작물을 먹는 이 사람도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건강이 유지되는 이 선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쓰레기라고 취급되었었던 똥, 음식물 쓰레기 이러한 자원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땅으로 돌려주는 이런 순환을 할 수 있는 자원순환, 양분순환의 농사를 짓게 되면 흙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순환의 고리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옛 문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농 작토, 중농 작곡, 상농 작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한농은, 그러니까 게으른 농부 한농은 풀만 키우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농부는 곡식을 잘 수확하지만, 진정한 농부, 상농은 흙을 살린다라고 하는 옛 문헌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한농이 되시겠습니까? 중농이 되시겠습니까? 상농이 되시겠습니까? 상농이 되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흙을 살리는 상농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 저희 사무처 식구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텃밭에 텃밭 지기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모르면 여쭤보시고요. 예. 그리고 농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예. 정말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고집할 필요도 없고, 우길 필요도 없고, 일단은, 처음 배운 어떤 원리나 이걸 먼저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서 자기만의 어떤 농사법, 이것들을 빨리 체득을 하시는 게,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은 얘기, 배운 내용을 꼭 실천을 해 보시고, 그러면서 상농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